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24단원 뒷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4단원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금융자산에 대한 옵션, 즉, 금융 옵션을 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6에서는 실물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에 실제로는 이런 실물 옵션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신이 4,000달러인 차가 마음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얘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정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래서 그 차의 주인에게 계약금 150달러를 주고 일주일 동안 내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일주일 후에 나는 이제 차값을 내고 추가적인 금액을 내고 차를 사기로 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으로 냈던 150을 그냥 포기하고 차를 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정해진 기간, 특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에 차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측면에서 콜옵션을 롱한 것과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물 옵션은 오늘날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들은 대부분 명시적 옵션, explicit 옵션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기업의 의사 결정에서 묵시적, implicit 옵션이 있는 경우에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부분에서는 이 묵시적 옵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실물 옵션의 한 예로 투자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 경우입니다. 달리 말을 하면 지금 바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투자 시점을 지금이 아닌 뭐 미룬다든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PV가 양인 투자안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이것을 바로 뭔가 시행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투자안을 실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와 같이 투자안을 언제 시작할지 결정짓는 것을 투자 시점 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를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투자안의 비용이 100달러이고 미래 현금 흐름은 한 번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 이 투자안이 당장 착수하면 1년 뒤에 현금 흐름이 120이 플러스로 온다라고 하자. 그리고 만약에 1년을 기다렸다라고 내가 가정을 하면 비용은 그대로 100이지만 현금 흐름은 2년 뒤에 130이 올 것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 할인율은 10%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경우에 NPV를 구해서 우리는 투자를 지금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1년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장 착수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NPV가 9.09라는 플러스 값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1년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18.18에서 이것을 한 번 더 할인한 16.53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에서 이 투자를 착수할 최적의 시기는 1년 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인 7.44달러가 투자를 미룬 것에서 창출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나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패션처럼 유행이 빨리 변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연기 옵션, 이와 같은 연기 옵션의 가치는 크지 않고 바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안의 NPV가 0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120이고 앞으로 매년 $10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영구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비용이 나가는 것 120을 빼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20이라는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NPV가 마이너스니까 이 투자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미래에는 투자안의 NPV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할인율이 5%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다시 NPV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NPV가 플러스 값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PV가 미래에 0보다 클 확률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연기 옵션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투자를 미래로 연기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제 24.4번의 경우에도 당장 투자를 하는 경우와 1년이 기다렸을 때 투자를 하는 경우 각각 NPV를 구해 보았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두 개의 차가 음수인데, 그렇다면 이 연기 옵션의 가치가 음수냐라고 하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옵션의 가치는 0보다는 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연기 옵션의 가치는 그냥 0이다라고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보는 실물 옵션은 바로 경영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투자안이 조정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좀 넓게 경영 옵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그 수업에서 살펴볼 때 크리스피 크림의 경우에도 경영 옵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던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이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 계획, contingency plan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 옵션들을 우리가 이런 확장 옵션, 포기 옵션, 그리고 생산 중단 혹은 축소 옵션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장 옵션은 간단하게 말 그대로 어떤 생산의 규모를 확장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경영 옵션 중에 확장 옵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포기 옵션은 말 그대로 투자안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포기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골프 장비 사업에서 이제 손을 뗐던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사례를 살펴보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산 중단 혹은 축소 옵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우에 만약에 공급 초과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공급 초과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생산 중단 혹은 축소를 하다가 이제 수요가 공급 초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생산을 재가동하기도 하더라. 혹은 이렇게 광업이라던가 석유 산업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축소시키는 그런 옵션이 갖는 가치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자본 예산 옵션의 예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었고,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포기 옵션의 가치가 이 정도구나 라는 것도 살펴보았었습니다. 한번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도 이 부분도 복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영 옵션으로 전략적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제품을 개발을 한다던가 신기술을 개발을 한다던가 혹은 실험적으로 한 개의 점포를 내본다던가 하는 것이 전략적 옵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새로운 점포를 낸다 하더라도 이익이 안 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점포를 통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 아니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 등등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략적 옵션의 가치는 수치로 나타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24.6에서 실물 옵션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옵션을 무시를 한다면 우리는 NPV를 과소평가할 수 있게 되고 이 NPV를 과소평가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물 옵션의 경우에도 가치를 잘 조정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24.7 부분에서 워런트, 전환채권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워런트라고 하는 것은 기업 증권의 한 종류로 콜옵션처럼 보이는 기업 증권입니다. 그리고 이 워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정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런트에는 구매할 수 있는 주식의 수, 행사 가격, 만기일,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워런트의 경우에는 장기 채권과 함께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워런트는 언제라도 분리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증권처럼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트와 콜옵션의 차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었는데 워런트를 소유하는 입장에서는 워런트는 보통주에 대한 콜옵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워런트와 보통주에 대한 콜옵션은 상당히 달랐는데요. 콜옵션은 투자자들끼리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콜옵션의 경우에는 개인이 발행을 할 수도 있음에 비해 워런트는 기업에 의해서 발행이 된다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의 경우에는 한 명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콜옵션을 행사를 하고 주식 옵션의 경우에 주식을 사들이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업은 뭐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업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런트가 행사를 하게 되면 기업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게 워런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엔드런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엔드런이 25달러를 내고 자사 주식을 한 주 살 수 있는 워런트를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워런트가 행사가 되면 엔드런은 새로운 주식을 한 주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주식 한 주를 25달러를 받고 발행을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콜옵션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나와 돌아다니고 있는 주식을 사는 개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워런트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콜옵션의 경우에
롱 포지션이 옵션을 행사를 하면 숏 포지션이 엔드런의 주식을 이제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이제 그때 숏 포지션이 보유하고 있는 엔드런 주식이 없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가서 엔드런 주식을 사서 롱 포지션한테 넘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워런트나 전환 채권으로 인해서 주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당 순이익 EPS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EPS가 발행 주식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EPS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전환 채권이 워런트나 전환 채권을 포함해서 이게 다 발행되고 다 행사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모두 이게 희석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다일러티드 베이시스로 EPS를 계산해서 발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워런트가 행사되고 모든 전환 채권이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이런 다일러티드 베이시스로 EPS를 발표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렇게 워런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이고, 유사한 것으로 전환 채권, 영어로는 컨버터블 본드 CB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워런트와 유사한 채권이긴 한데, 이제 워런트랑 큰 차이점은, 워런트를 가진 채권은 서로 다른 증권으로 나눠질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채권이랑 워런트로 쪼개질 수 있는 반면에, 전환 채권은 전환권과 채권으로 쪼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 채권은 우선은 채권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전환권을 행사를 하기로 하면 해당하는 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 때 채권에 원금을 주는 대신에 그 원금에 해당하는 만큼 그 회사의 주식으로 주는 것이 이 전환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 채권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우선은 전환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발행한 전환 채권의 전환 가격이 359.87달러다. 그러면 보통 채권의 액면가는 1000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1000 나누기 359.87 해서 이 전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2.7788개의 테슬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359.87이 전환 가격이고 이렇게 구한 2.7788이 전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전환 채권을 발행할 당시 주식 가격 대비 전환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전환 프리미엄이고 테슬라가 전환 채권을 발행했을 당시 이 회사 채권에 대한 전환 옵션은 외가격 OTM에 있었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환 채권의 가치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MO라는 회사가 액면가 1000짜리의 전환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쿠폰율은 7%고 전환 비율은 15이고 아직 12번의 쿠폰 지급이 남아있고 주식은 현재 주당 68달러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순수 채권 가치와 전환권의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인데 순수 채권의 가치는 우리가 앞에서 재무관리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대로 채권의 가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순수 채권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2번의 쿠폰 지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7%이고 1년에 2번의 쿠폰을 6개월마다 지급이 된다 했으니까 한 번에 6개월마다 35씩 쿠폰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12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쿠폰 12번 남아있는 것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그리고 마지막 때, 만기 때 지급되는 원금의 현재 가치를 합하면 953.08이 순수 채권 가치, 전환 채권 중에 순수 채권이 갖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순수 채권의 가치는 전환 채권이 갖는 최소한의 가치이고 전환 채권은 항상 적어도 이 순수 채권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 채권에서 전환 가치, 전환권이 갖는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M5의 전환 채권이 우리가 앞에 문제 정보에서 주어진 대로 15개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주식의 현재 가격이 68달러이기 때문에 68 곱하기 15에서 1020이 전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채권은 이렇게 계산한 전환 가치보다 낮은 가치에 거래될 수 없겠고 만약에 뭐 그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채권의 최저 가치는 우리가 이렇게 각각 계산한 순수 채권 가치와 전환채권의 가격 중 둘 중 높은 것이 전환채권의 최저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5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 전환 가치가 이렇게 더 컸으니까 이 1020달러가 전환 채권의 최저 가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본 수평으로 된 부분이 순수 채권의 가치, 즉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오르든 떨어지든 이제 순수 채권의 가치는 이제 쭉 유지가 되는 순수 채권의 가치가 있고 주식의 가격이 오를수록 더 가치가 오르는 전환 가치, 전환권의 가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전환 채권은 이 둘 중 높은 부분인 요 꺾인 선이 바로 전환 채권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꺾인 요 선이 전환 채권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불구하고 이 전환 가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최저 가치는 말 그대로 최저 가치고 실제로 전환 채권의 가치는 요 꺾은 선보다는 실제로 위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전환 채권을 가진 소유자, 투자자가 채권자가 기다리는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채권 발행한 회사의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그냥 채권으로 만기 때 원금 받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 채권의 가치는 최저 가치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전환 채권의 최저 가치보다 실제 전환 채권의 가치는 이렇게 높게 조금씩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 보시면 생각이 나실 텐데 우리가 23단원, 25단원에서 옵션의 경우에는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가 있다고 했죠. 이제 그때 만기 이전에 시간 가치 포함한 모습이 갖는 콜옵션의 그래프와 같은 모습인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적으로 채권에 대한 콜 조항이 있는 것 그리고 풋 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재무관리 시간에 채권 단원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채권이 만기까지 가지 않고 조기 상환, 만약에 그런 옵션이 있다면 조기 상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 상환을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콜 조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풋 조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기 상환 옵션을 채권 발행자,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에는 콜 조항이라고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채권에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채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를 하게 되면 풋 조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전환 채권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쪼개볼 수 있겠는데요. 순수 채권의 가치, 그리고 채권 소유자가 가진 콜옵션 전환 가치,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콜옵션,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전환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그리고 융자에 대해서도 여기 살펴보았었고요.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것은 사실 풋옵션을 이제 롱 해뒀다가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행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융자 보증을 통해서도 여기 로키드 마틴과 크라이슬러가 각각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융자 보증 약속을 받음으로써 금융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처럼 융자 보증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